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2부 시작합니다. 아테나는 영웅에게 평정심을 불어넣고 승리와 성공에 필요한 완벽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했으며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었다. 아테나가 찾아온다는 것은 영웅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고 아테나의 정신을 위대한 장군이나 최고의 예술가 발명가 사업가들에 인도해 주었다. 아테나의 영향 아래 있을 때 사람들은 가장 또렷이 세상을 볼 수 있었고 그 순간 취해야 할 딱 맞는 행동을 떠올릴 수 있었다. 아테네인들은 생산적이고 번창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거나 단결이 필요할 때 아테나의 정신을 소환했다. 그러니까 아테나는 신들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큰 선물 즉 이성을 상징했다. 이성만으로도 인간은 마치 신계의 지혜를 가진 것처럼 행동할 수 있었다. 페리클레스는 그의 내면에 있는 아테나를 개발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부터 완벽하게 정복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감정은 우리를 내부로 행하게 만들어 뉴스나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분노나 불안을 계속 곱씹는다. 바깥 세상을 내다보며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도 그 감정들이 마치 렌즈처럼 세상과 우리의 중간을 막고 서서 세상을 달리 보이게 만든다. 감정은 우리의 시야를 흐린다. 페리클레스는 절대로 순간적인 감정에 반응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다. 강력한 감정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는 결코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으려 했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의 느낌을 분석했다. 불안이나 분노를 느낄 때 그 속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감정을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러면 그 감정들은 중요성을 상실했다. 종종 미네의 토론이 과열되면 페리클레스는 물리적으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집으로 물러날 때도 있었다. 집에서 그는 며칠이고 혼자 지내며 자신을 진정시켰다. 그러면 서서히 아테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페리클레스는 자신의 모든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나의 기준 위에 세우기를 마음먹었다. 그 하나란 바로 아테네를 위해 더 이로운 것이었다. 그의 목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테넷이 갖는 우월성을 믿게 만들어 그들을 단결시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두자 그는 자존심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절로 중하층민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그들의 권력을 지키는데 매진하게 되었다. 물론 이 전략은 페리클레스 자신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이 되기 쉬웠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 영달이 줄어들더라도 전쟁을 가급적 줄여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여러 업적 중 가장 중대한 결정은 내리게 된다. 아테네를 탈바꿈시킬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업을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페리클레스는 마음을 열고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와 대안에 귀를 기울였다. 정적이 내놓은 의견이라 해도 배척하지 않았다. 그는 전략을 하나 수립할 때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숙고해 본 후에야 결정을 내렸다. 페리클레스는 늘 차분한 정신과 열린 마음으로 정책을 입안했고 그렇게 생각해낸 정책들로 역사적으로 등장한 황금시대 중 하나를 열었다. 한 사람의 이성적 정신이 도시 전체를 물들였다. 그가 무대를 떠난 후 아테네에서 벌어진 일들을 상기해보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다. 시칠리아 원정은 페리클레스가 줄곧 반대해온 모든 것을 대변하는 전쟁이었다. 더 많은 땅을 자제하려는 숨은 욕망의 결과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명심할 사항이 있다. 누구나 그렇듯 당신도 스스로 이성적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성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다. 이성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 습득하는 능력이다. 아테나의 목소리란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존재하는 더 고차원적인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말에 다름 아니다. 차분하고 집중된 순간에 느껴보았을 어떤 잠재력 오랜 심사숙고 끝에 떠오른 완벽한 아이디어 같은 것이다. 지금 당신이 그 고차원적 능력에 접속되지 못한 이유는 감정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페리클레스처럼 우리도 남들이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극적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 남들이 나에게 던지는 것들이 끊임없이 반응하면서 흥분과 불안, 초조함의 파도를 타고 있다. 남들이 나에게 던지는 것들에 끊임없이 반응하면서 흥분과 불안, 초조함의 파도를 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집중을 어렵게 만든다. 주의력이 이리저리 분산되고 의사결정의 토대가 될 이성적 기준조차 없다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간단한 결심하다면 즉시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내면의 아테나를 개발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된다. 그렇게 되면 이성이 당신의 최고 가치가 될 거고 당신은 이끌어줄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당신의 생각과 의사결정에 침투하는 감정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자문하는 연습을 하라.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분한 마음이 드는가? 관심을 얻고 싶으니 끝없는 갈증은 대체 어디서 오는가? 그렇게 꼼꼼히 확인하다 보면 결국은 당신을 틀어지고 있는 그 감정의 소나기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들이 던지는 화두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수준을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감정은 생각을 협소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권력이나 관심 같은 즉각적 욕망을 해소할 한두 가지 아이디어에 골몰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낸 아이디어는 흔히 역풍을 불러온다. 그러나 차분한 정신을 갖게 된다면 얼마든지 폭넓은 해결과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더 오래 심사숙고한 후에 행동할 테고 한번 세운 전략도 재평가할 것이다. 아테나의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질 것이다. 남들이 아무리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옹졸한 감정들을 퍼부어도 이성의 힘을 발휘해 한눈 팔지 않고 생각에 집중할 것이다. 운동선수가 훈련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듯이 당신의 생각은 더 유연해지고 탄력적으로 변할 것이다. 침착하고 분명하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창의적인 해법과 해답을 찾아낼 것이다. 마치 두 번째 자아가 바로 옆에 서 있는 것과 같다. 하나는 분별이 있고 이성적인 자, 다른 하나는 꼴통. 짓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못 빼기는 그렇지만 가끔은 너무나 재미난 자아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재미난 일을 몹시도 저지르고 싶어하는 자신을 깨닫는다. 이유는 모른다. 마치 내가 내 뜻을 거스르고 싶기라도 하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 정하는데도 자꾸만 저지르고 싶어진다. 살다가 뭔가 잘못되면 우리는 자연히 원인을 찾는다. 내 계획이 위에 그려졌고 내가 낸 아이디어가 왜 돌연반대에 부딪혔는지.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몹시 괴롭고 고통이 가중될 것이다. 그런데 원인을 찾을 때 우리는 매번 같은 유형의 설명을 맴도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 혹은 어느 집단이 나를 싫어해서 일부러 회방을 놓았다거나 정부나 사회적 관습처럼 나를 방해하는 거대한 반대 세력이 있다는 식으로 말이다. 또는 누가 나에게 잘못된 조언을 줘서 내게 정보를 감춰서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리고 상황 최악으로 치달으면 죄다 내가 운이 없어서 아니면 불운한 환경 탓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대체로 우리의 무력감을 강조하는 설명법이다. 타인의 악의적 행동을 꼬집어 말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단순한 짐작이거나 상상일 뿐이다. 이런 식의 설명은 우리의 감정, 분노, 좌절, 우울을 오히려 더 고조시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 풍덩 빠져 자기 연민을 느낀다.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눈에 띄는 우리의 첫 반응은 원인을 찾아 외부로 눈길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 뭐나도 벌어진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나 반대 세력이 내게 발을 걸어 넘어뜨린 거야. 이런 반응은 인간이라는 동물 깊숙한 곳에 새겨져 있다. 옛날에는 신이나 악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면 지금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진실은 분명 어딘가에서 어떤 개인이나 거대한 세력이 끊임없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애초에 우리가 길을 잘못 들게 되는, 그래서 잘못된 결정이나 오판을 저지르게 되는 원인은 따로 있다. 바로 우리의 뿌리 깊은 비성적 성향이다. 이는 우리 마음에서 정확히 감정이 지배하는 부분 말이다. 이 성향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말하자면 맹점 같은 것을 할까? 그 맹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가 2008년 금융위기 사태였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마치 인간의 비이상적 성향을 종류별로 모두 집대성해놓은 것 같은 사례였다. 금융위기 사태가 일단락되자 미디어에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흔한 설명은 늘어놓았다. 무역 불균형을 비롯한 여러 요인이 2000년대 초반 저금리 대출 시대를 열었고 그게 과도한 레버리지로 이어졌다고 말이다. 당시 거래되고 있던 코드로 복잡한 금융 파장 사람들은 정확한 가치를 매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도 정확한 손익을 측정할 수 없었다.
약삭 빠르고 부패한 내부자들 무리가 존재했고 그들은 시스템을 조작해 손쉽게 수익을 올렸다. 탐욕스러운 대출 기관들은 아무 의심 없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율형 주택담보대출을 팔았다. 정부의 규제는 너무 많고 관리 감독은 부족했다. 컴퓨터가 만들어낸 각종 모양과 거래 시스템이 폭주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놀라운 현실 부정을 보여준다. 2008년 금융위기 사태가 터질 때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이 매일같이 투자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렸다. 한 건의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고위험 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을 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시장에 물거품이 있다고 경고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불과 몇 년 전에 대형 헤지펀드 회사 롱턴 캐피털이 도산하면서 향후 더 큰 금융 사태가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를 정확히 보여줬었다. 더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낸다면 1987년에 가품 붕괴 사태도 있었고, 역사책을 읽었다면 1929년 주식시장 거품 형성 및 폭락 사태를 참조할 수도 있었다. 주택 구매자들 역시 계약금도 없는 주택담보대출 및 이자율이 급상승하게 살게 된 대출 조건이 얼마나 위험할지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었다. 앞선 모든 분석이 무시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이었다. 수백만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우르르 몰고 다녔던 인간의 비성적 성향 말이다. 눈먼 눈의 유혹에 일단 빠지고 나자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은 투자자도 감정적으로 변했다. 각종 연구 결과며 전문가를 동원했지만 그건 이미 미끼로 작정한 생각들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이번에는 달러 집값이 떨어지는 거 봤어 같은 말이 진리로 둔갑했다.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무분별한 낙천주의에 있었다. 그러다가 시장 붕괴와 패닉이 찾아왔고 이제는 원치 않아도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모두가 투기 강풍에 빠져 있었음에도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똑똑한 이들을 바보로 만들고 외부 요인만 탓하며 어떻게든 광기의 근원을 시도하려 했다. 이런 일은 비단 2008년 금융위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1987년 및 1929년 시장 붕괴, 1840년대 영국의 철도 투자 열풍, 1720년대 영국 사우스식 컴퍼니 투기 사건 때도 사람들은 똑같은 설명을 늘어놓았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고 투기 규제의 법안들이 통과됐다. 그러나 어느 것도 효과는 없었다. 경제의 거품이 형성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극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그 호소력은 개인이 혹시라도 갖고 있었을지 모를 추론 능력까지 완전히 제압해버린다. 탐욕과 눈먼 돈 빠른 결과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성향인데 경제 거품은 바로 이 타고난 성향을 건드린다. 남들이 뻔히 돈 버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동참하지 않기는 쉽지 않다. 지구상의 그 어떤 규제도 인간 보상을 통제할 만큼의 힘은 없다. 경제의 거품 생성과 붕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문제의 진짜 원인을 공략하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를 읽지 않는 사람들 계속 호락호락 넘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같은 일은 되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같은 문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부정적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도 경제 거품이 재발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새를 취한다. 내면에 있는 진짜 원인을 들여다보지 않는 한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기는 쉽지 않다. 알아둘 사항이 있다. 이성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단계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비이성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에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자존심을 좀 덜 상하게 하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감정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과 불능의 생산으로 우리 중에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둘째, 우리의 비성적 성향은 어느 정도는 뇌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감정 처리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이미 우리 본성의 하나로 정해져 있다. 그러니 우리가 비이성적 성향을 띠는 것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정의 진화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 점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수백만 년 동안 생명체들은 생존을 위해 미세 조정된 본능에 의존했다. 도마뱀은 눈 깜짝할 새 환경의 위험을 인지하고 현장으로부터 줄행랑을 친다. 말하자면 충동과 행동이 따로 구분되지 않는 셈이다. 그러다 서서히 일부 동물들에게는
이들 감각이 더 크고 더 오래 지속되는 무언가로 진화했는데 그게 바로 공포라는 감정이었다. 처음에는 이 공포라는 게 해당 동물에게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특정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고강도의 흥분을 일으키는 수준이었다. 흥분을 통해 주의력이 높아지면 해당 동물은 굳이 단 하나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다. 예컨대 환경에 더 민감해져서 무언가를 알아채는 것처럼 말이다.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늘어나다 보니 생존 확률도 더 높아졌다. 이렇게 공포를 감지하는 것은 겨우 몇 초 정도만 지속되는데 그만큼 반응 속도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동물에게는 이런 흥분이나 직감이 더 심오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바로 의사소통의 필수적 형태의 하나가 된 것이다. 예컨대 사나운 소리를 내거나 털이 쫓겨서는 것은 분노를 나타내 적을 물리치거나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특정한 자세나 냄새는 성적 욕망과 의향을 드러냈고 자세나 제스처로 욕망을 표시했다. 새끼들이 내는 특정한 소리는 극도의 불안을 알리며 어미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뜻이 됐다. 영장류의 경우는 이런 의사소통이 계속해서 더 정교해지고 복잡해졌다. 알려진 것처럼 침팬지도 시기심과 복수심 등 여러 감정을 느낀다. 이런 진화 과정은 수백만 년에 걸쳐 일어났다. 훨씬 최근에는 동물이나 인간 모두 인지력이 발달했고 언어가 발명되고 추상적 사고를 하게 됐다. 수많은 신경과학자들이 확인해 준 것처럼 이런 진화의 결과 고등 포유류의 뇌는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그중 가장 오래된 부분은 파충류 뇌다. 파충류는 신체를 조절하는 모든 무의식 반응을 관장한다. 즉 본능의 영향이다. 그 위로는 대뇌 번연계라고 하는 오래된 포유류 뇌가 있어서 느낌과 감정을 관장한다. 그리고 다시 그 위로 심피질이 진화했는데 이 부분이 인지능력과 인간의 언어를 통제한다. 그 기원을 따져보자면 감정은 신체적 흥분을 통해 우리의 주의력을 집중시키고 주변의 무언가를 알아채게 하려는 데서 유래했다. 화학 반응과 지각으로 감정이 시작되면 우리는 그것을 언어로 변환해야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뇌에서 감정이 처리되는 것은 언어나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과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로 변하는 과정이 엇나가거나 부정확한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내가 X라는 인물에게 분노를 느낄 때 실제로 그 감정의 근원은 부러움일 수도 있다. 의식적으로 인식은 못하고 있지만 스스로를 X와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고 무언가를 갖고 싶어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부러움이란 결코 편안해질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걸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운 감정, 즉 분노나 혐오, 원망 등으로 번역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좌절감이나 초조함을 느끼고 있을 때 누군가 예컨대 누가 내 앞을 지나가면 우리는 운 나쁜 그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한다. 정작 내 분노는 다른 이유로 촉발되었고 지금 나는 그가 저지른 일에 비해 터무니없이 과도하게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 혹은 내가 정말로 Z라는 사람에게 화가 났어도 마찬가지다. 사실 그 분노는 오랫동안 내 안에 잠자고 있었고 내게 분노를 유발한 사람은 과거에 내게 좋은 상처를 주었던 누군가, 아마도 부모 중 한 명일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나의 분노가 그를 행하는 것은 그가 그 사람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내 감정의 근원이나 그 감정이 초래한 전반적 기분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어떻게든 그 감정을 해석해서 언어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해석이나 변화는 틀린 경우가 아주 많다. 우리는 더 간단한 해석 혹은 내 마음에 드는 해석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고 끝내 어느 감정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할 때도 있다. 우리가 우울함을 느낄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감정에는 이렇게 무의식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으로부터 무언가를 알아내기는 매우 어렵다. 충동적 행동을 중단하거나 개발하는 것 역시 힘든 일이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무언가를 버리고 떠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정작 그들 자신은 이유를 알지 못한다. 사회적 동물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감정의 소통 기능은 곤란한 측면도 있다. 실제로 느끼는 것은 다른 감정이면서 분노를 표출하거나 다른 대상에 대한 분노를 엉뚱한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할 경우 상대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근 공격에 대한 반응을 하고 오해가 오해를 낳으면서 폭포수 효과가 일어난다. 감정이 진화를 거듭해온 이유는 인지 능력이 진화해온 것과는 사뭇 이유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한 형식이기는 해도 뇌 안에서 두 가지 서로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동물의 경우는 몸으로 느낀 감각을 수상적 언어로 변환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감정이 원래 의도된 대로 무리 없이 제 기능을 한다. 하지만 인간은 감정과 인지 능력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끊임없는 마찰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의지를 벗어난 두 번째 감정적 만들어진다. 동물은 잠시 공포를 느껴도 이내 그 감정이 사라진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느낀 공포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공포를 점점 더 심화시키면서 위험이 사라진 한참 후까지도 계속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다. 그러다 급기야는 상시적 불안을 느끼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지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인간이 이토록 진보했으니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이 감정자를 잘 길들이지 않았겠냐고 믿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어쨌거나 우리가 선조될 만큼 폭력적이거나 유격에 휘둘리거나 미신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진보나 기술이 우리의 본성을 바꿔놓지는 않았다. 기술과 진보는 그저 감정의 형태와 그에 따른 비이성적 행동의 유형을 바꿔놓았을 뿐이다. 한 예로 정치가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이미 수백 수천 년 전부터 우리의 감정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았고 새로운 미디어에 출연하는 그런 장난질을 오히려 더 교묘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주었다. 정보 회사들은 사람들의 잠재의식에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설계된 메시지를 융단 폭격처럼 퍼붓는다. 우리는 늘 소셜미디어에 접속되어 있고 그래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정서적 영향에 취약하다. 이들 매체는 차분한 반성이 가능하게끔 설계된 것들이 아니다. 이것들이 늘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한 우리는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인간 본선의 법칙 2부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